이 교육은 굉장히 요새 뭐 천덕꾸러기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교육 아젠다는 있지도 않고 손대면 손해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기업은 나무래기만 하고 정치인도 나무래기만 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 교육을 제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 한국 교육 칭찬도 하고요. 예를 들면 1953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한 67불 됐거든요. 초등학교 의무교육 했을 때 71년도에 한 1300불이 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했을 때 2002년도에 한 15,000불 됐습니다. 물론 뭐 인과관계는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경제성장의 트라젝토리하고 교육발전 트라젝토리가 거진 맞고요. 누가 저한테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원 하나 안 나오고 강대국에 둘러싸여있고 믿을 거 있는 것은 교육과 인재인데, 또 가만히 보면 엊그저께 무슨 다른 포럼 제가 뭐 주재하다가 뭐 정치인들 여의도 다 오라고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줄 서라고 가르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하는데 사회 나와서 다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좀 교육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오늘 또 인구 말씀 주시니까 저는 발표하신 그 인구 변화에 따라서 사회 질서 제도가 다 바뀌어야 된다. 100% 공감하고요. 교육이 가장 먼저 가야 된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지어냈는데, 뭐 과거 정부에서 뭐 저기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 대한민국은 그 학습 주도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다. 저는 100%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장원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창의적 학습 국가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인구가 주니까요, 그죠? 그런 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큰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낭비 없는 학습을 해야 된다. 낭비 없는 인적 자원 활용을. 인구가 많을 때는 몇 명 좀 실패해도 되고 미스매치 있어도 되는데, 인구가 줄면 낭비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고, 두 번째는 오늘 뵈니까 또 연배가 계신 분들인데 평생 학습이잖아요, 그죠? 평생에 걸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해야 된다가 두 가지 메시지 같습니다. 엊그저께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후다닥 그 토론문 써서 싶다 해가지고 밤에 2장 써서 냈는데요.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생각했는데 하나 더 보태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낭비 없는 학습의 첫걸음은 유아교육이거든요. 경제 가신 분 많이 계시니까 교육 투자 수익률은 유아교육이 제일 높거든요. 동시에 뭐 또 경제 가신 분 계시니까 소위 얘기하는 내생적 성장률은 그거 검증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혁신과 교육과 인재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내생적 성장률은 검증한 나라가 아닌가. 첫 출발은 유아교육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아교육은 사실은 국가는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부모 손에 있어가지고요. 부모와 엄마의 그 정보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사립 유치원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국립 어린이집 보내고 웨이팅 리스트는 줄 서 있고. 아이러니하게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은 유아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학교가 돼야 됩니다. 선진국 대부분 유아학교는 45세부터 유치원에 보내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인성이고 질서고 리터러시고 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5세 때 부모가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알아서 갑니다. 유학회 교육부총리가 뭐 저기 취업연령 5세 내린다. 저는 왜 교육부가 그렇게 했을까? 그게 양적인 접근인데요. 만약에 유치원을 의무교육하겠다 했으면 전 국민이 언론도 굉장히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란다, 이걸 내려가지고 빨리 투입시키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적인 접근인데요. 질적으로 탄탄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일당백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교육학자의 결론인데, 유아교육을 잘해야 된다.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요새 뭐 저기 뉴스 보면 뭐 20조, 뭐 몇십 조는 뭐 말도 아니던데 10조도 안 넘습니다. 몇 조만 더 투자하면 유아교육 의무교육화 할 수 있습니다. 탄탄하게 할 수. 근데 이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 등살 터지거든요. 어린이집은 아동학계, 유아교육 학계, 어린이집, 유치원 패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아이들 등살이 떠지고 있는데, 이런 여기 오피니언 리더에 계신 분들이 뭐 칼럼도 쓰시고 뭐 할 때 유아교육 제대로 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말씀 주시면 좋겠다. 그게 저는 인재주도 성장이나 학습주도 성장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유아교육 단계에서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평생 갑니다.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아교육 단계 좁혀야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우리 인적 자원을 최대한 낭비 없이 쓸 수 있다가 첫 번째 제 조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처장도 하고 취업 담당하는 처장도 하고 학생 성공센터장도 하는데 한 8년을 했습니다. 결국 대답은 진로입니다. 진로. 엊그저께 저희 학생이 발표하는데 제목이 이렇게 아이들이 훨씬 훌륭해요. 제목이 취준하지 않고 취업하기인데 취준이 학생들 말로 취업 준비인데요. 학생들이 1학년 들어와서 어영부영하고 2학년 때 동아리하고 3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교환학생 갔다가 되게 4학년 때 막 취업 준비한다고 자소서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서 자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취업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뽑아주는 기업 가는 게가 있고 가고 싶은 기업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뽑아주는 데로 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진로인데요. 대학에서 아이들 인터뷰해보면 한 9할은 성적 맞춰서 옵니다. 그러다가 복수 전공한다고 그러고 연계 전공한다고 그러고 대한민국 의대에 가장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냐? 서울대일 겁니다. 다 반수해서 의대에 가고 서울대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학이 어디냐? 연대입니다. 한 칸씩. 그러니까 진로 아까 이제 조용태 교수님 결국은 이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뽑아주는데 점수 맞춰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 잠재력 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대로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 학습과 일처리가 불일치되지도 않고 성적에 따라 학과 선택하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진로를 쭉 해야 되고요. 하버드 대학 총장은 입학했을 때 어드미션 주면서 편지를 하나 더 씁니다. 야, 하버드 온다고 되게 고생했다. 바로 들어오지 말고 한 1년 정도 세상을 경험하고 들어와라. 그게 갭이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가 들어와서 전공을 디클레어하기도 쉽고 훨씬 밀도 있게 공부하게 된다. 우리 아이들은 1학년 딱 들어와서 4학년까지 넌스톱으로 쭉 달리거든요. 요즘 스탠포드는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1학년에서 2학년 다니다가 룹 아웃 해가지고 티벳 가서 참선하고 유엔 가서 인턴하고 다시 룹 인해하고 공부하고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나라 차원에서 진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쓸 수 있으려면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너무 잘 아시지만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은 진짜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뭐 일률적, 획일적 공부 시켰잖아요. 저도 이부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공급자 중심, 너무 편한 말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동의하시던데요. 100명의 학생에게 100개의 성공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성공 연구하는 사람이라서요. 100명의 학생에게 100개의 성공 모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의 능력은 들쭉날쭉하다. 꿈, 능력, 잠재력 들쭉날쭉한데 그래서 저는 특히 오늘 여기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계셔서 수능 갖고 학생 뽑는 거 제일 반교육적입니다. 김광두 교수님 점수 하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모든 면에서 김광두 교수님께 다 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를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줄넘기는 더 잘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딱 줄 세워가지고 위에서부터 점수 하나로 매겨서 1등부터 서울대학교 딱 자르는 거 제가 보기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의와 공정이란 이런 이름으로 사실은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들쭉날쭉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맥락의 원칙인데 저는 교육학 맥락에서 김남주 교수님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경제학은 김남주 교수님 잘하실 것이고 자기가 처음 맥락에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경로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터지는 학생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날 한시에 한 가지 시험으로 평가하고 인생을 다 평가하는 거 제일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아까 대학원 말씀했는데 저희도 대학원 쟁탈전이 엄청 심하거든요. 지방의 어느 대학생 제가 박사과정 늘까 말까 했는데 교육학회장 한 분이 야, 배 교수 뒤에 터질 수 있어. 그 친구 저한테 박사 받아가고 지금 교수하거든요. 뒤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아주 평균 중심적의 사고, 그게 테일러리즘이죠. 포디즘이죠. 그 빨리 벗어나야 이런 인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하고 AI가 오니까 맞춤형 개별화 학습을 하기가 쉬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주고 저희 표현으로 학습 큐레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 학생의 능력, 꿈, 잠재력에 맞게 붙여줘야 된다. 그게 이제 그 티칭이 아니고 코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거기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전 생애에 걸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즉 상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평생 학습이 이게 뭐 고상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필수 생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교육부하고 고용부가 둘이 이제 능력 개발이다 평생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용부에는 그 뭐지 저거 고용 기금이 엄청 많거든요. 칸막이 쳐놓고 이건 우리만 써야 돼 그리고 그거 이렇게 하라고 사실 사회부 총리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우리 기금은 우리만 써야 돼. 우리 돈은 우리만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전생에 걸친 리스킬링, 업스킬링이 필요한데 특히 중소기업 그 재직자의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대통령 반도체 얘기해서 삼성전자 가시지만 사실은 소부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거기는 R&D 역량이 없고 HRD 역량이 없거든요. 사실 삼성이나 SK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HRD를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럼 사실은 지방대학교가 있어야 서울대학교가 있는 거고, 그죠? 뭐가 있어야 뭐가 이런 게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게 저는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재직자 훈련이 학습주도 성장 전략일 것이다.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좀 소부장에서 혁신을 해야 삼성이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얘기를. 마지막 5번째인데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제 강연할 때 빅블러 시대라고 얘기하는 탈경계 시대. 대학은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미래대학 총장 포럼이라고 뭐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10개 대학 총장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대학이 학점과 학위를 독점하던 시대 갈 거거든요. 지금 교육부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대학이 버티는 것은 독점적으로 학점과 학위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이제 뭐 법인이 삼성이잖아요. 멀티 캠퍼스가 뭐고 패스트 캠, 뭐 민간 교육기관이 엄청 뭐 다 캠퍼스 이름 붙여가지고 훨씬 잘 가르쳐요. 그렇다고 대학이 쓸모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캠퍼스가 있고 사람을 저는 협력적 분업이라는 건데 이 대목에서 기업과 대학의 협력적 분업이 필요하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기업이 잘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엄마가 잘하는 게 있고 아빠가 잘하는 게 있는데 대학 보고 최신의 기술을 가르치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축적되고 검증된 정상과학을 가르치는 곳이고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트랜스퍼러블한 스킬들을 가르치는 곳이지 교수가 맨날 기업 현장 다니면서 이게 최신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은 대학 보고 당장 디지털 인재 길러내라. 이게 난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미국에서 디지털 인재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당장 학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초중등 교육에 스템 교육을 시켜라. 과학기술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기업이 돈 대주겠다. MIT가 AI 대학원 한 게 기업이 투자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등록금 10년째 못 올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기업이 하기 쉬운 전략은 블레임 하는 겁니다. 니네 탓이야. 니네가 문제야. 저 협력적 분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여기 다 이제 자녀분도 계시고 손자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 청년 모든 청년은 원하면 인턴을 시켜주겠다. 기업원들이 한번 선언해 보시죠. 저 인구조 문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인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갔을 때의 적응, 중간에 탈퇴 안 하고 유지 취업률 한번 앉아 있으면 계속 하는 이 서큘레이트 되잖아요. 그게 가가지고 내가 뭐 잘할 줄 알고 갔는데 뭐 공장 아니야. 내가 뭐 아나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뭐 교수? 연구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티칭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인턴이 사실은 이제 제일 문제가 기업이 인턴이 자기한테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열정 페이를 하잖아요. 사실은 페이드 인턴십이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업도 협력적 분업을 해서 대학과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뭐 책에 뭐 창업국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스라엘. 그래서 언니가 제가 책을 쓰면 창의적 학습국가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잘하는 것은 공부니까 공부하고 문제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법무부가 우리나라의 사람을 이민 정책을 국경 보드 컨트롤 컨셉에서 보거든요. 그 인재 관리 컨셉에서 봐야 된다. 아까 그 조영태 교수님 이렇게 미국의 인구 정책 보듯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도둑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 관점으로 보고 보드 컨트롤하고 대학에서 국제처에서 일해보면 환장합니다. 훌륭한 학생 대학 끌어와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장치가 많아요. 그중에 빨리 데려다가 훌륭한 친구 정착시키고 제 학생 중에 중학생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들은 얘기라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남아서 기업에 취직하고 중국인 부모님 다 모시고 와서 여기서 살아라.
제가 미국 가서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너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잡 잡고 한국인 부모님 데려가 살아라. 우리는 아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법무부가 그런 정도의 개방적 사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계를 많이 좀 부르셔가지고 말씀도 들어보시고 나무래지만 마시고 같이 투자해서 공부로 살아남는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7시에 오늘 제가 스피치가 2개가 있는데 너무 열심히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부러 토론을 위해서 조영태 그 교수님 발자로 정반대의 토론을 할게요. 정반대의 토론을. 케인즈라는 사람이 참 경제학자 중에는 우리 뭐 김강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쓴 이런 일반 이론, 이런 뭐 대공황 관련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고용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자에나 일반 이론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진짜 이분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썼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 그게 뭐냐 하면은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의 시대, 삶에 대해서 에세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30년대 썼으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이 1930년대 썼으니까 지금 2030년 되니까 얼마 몇 년 있으면 그냥 그 100년 후의 후손들을 그리면서 쓴 책이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일주일에 주 5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5일을 일을 하는데 하루 3시간. 그럼 전체 몇 시간이에요? 15시간만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풍요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주 3일 그러니까 주 3일로 하더라도 하루에 5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5시간이잖아요.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결국 기술적 진보를 믿은 거죠. 믿었고 그 기술적 진보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는 워크냐 레저냐 가지고 그런 선택,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선호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프레퍼런스가 다르고 뭐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제 어떤 그 워크에서 레저로 만약 시프팅 한다 그러면 그 인간이 맡고 있는 그 워크는 그럼 누가 맡지? 지금 결국 이제 뭐 제가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AI 경제연구 소장을 맡고 있지만 결국 AI라든지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이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인즈의 우리 후손들의 삶에 대한 전망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주 일주일에 15시간 노동이 실현될 것이냐 하는 거는 이게 또 노동시장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김강대 교수님 잘 아시지만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라든지 국가별로 막 다른 배리어, 구조적인 장벽 뭐 여러 가지 굉장한 문제들이 있죠. 노조의 저항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제도적인 진화가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까지 뭐 케인즈가 다 정확하게 예측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보면 이분이 그 100년 후에 후손들의 삶에 대한 전망을 인사이트풀 했다. 그리고 만약에 실행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과제다. 우리의 과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낙관론이 그 대공황이라는 그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구해내기 위해서 고심하는 사람이 왜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18세기,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돌아갑시다. 18세기 중반 정도 가면 지금 시대 상하고 너무 흡사했어요. 그때도 막 밖에서는 전쟁이 터졌고요. 안에서는 새로운 막 산업혁명, 기술혁명이 온다고 빛과 어둠이 동시에 막 왔었거든요. 빛과 어둠. 막 기대와 뭐 여러 가지 어떤 허탈이 동시에 왔었는데 그거를 영국은 유명한 화가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그 영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한두 명 있습니다. 그 한두 명 중에 한 분이 동판을 남겼는데 그 동판이 하나는 맥주거리, 비어스트리트. 미래에 대한 환희의 창가를 부르면서 그때 이제 맥주가 새로 나온 술이었거든요. 막 이 맥주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찐 레인이라고 해서 찐 골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찐 토닉 할 때 찐이에요. 그 얼마나 독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토닉하고 타서 먹는데 찐을 이렇게 몇 잔 먹으면 사람이 해롱해롱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한 루저들의 세계를 찐 골목에서 막 술 먹고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그 패배자들의 거리, 맥주 거리는 위너들의 거리, 루저의 거리, 위너 이걸 동파나 두 개를 남겨놨는데 그게 그 당시 산업혁명에 직면한 영국 사회를 가장 극적으로 그려낸 그림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좌절 이게 막 동시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18세기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인구가 무섭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구가 무섭게 다 늘어나니까 이 주어진 식량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가장 큰 골치였어요. 멜더스는 그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멜더스의 인구론이라는 그 상황에서 나왔고, 그 당시 이제 영국에 곡물 파동이 일어나거든요.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제학들 사이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멜더스는 지주계급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야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멜더스의 인구론의 배경은, 멜더스는 지주계급의 대변자입니다. 지주들의 토지 소유자들의 대변자인 거예요. 그 인구론의 뭐는, 그러니까 지주계급 인센티브를 우리 사회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경제학자 리카도라는 경제학자에서는 이 사람 아니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곡물을 밖에서 수입하면 되지. 무역 이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비교의.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 굉장히 발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 곡물 논쟁에서. 근데 이제 결국 그 멜더스의 그 우려, 사실 멜더스는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인 멜더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길거리에 가다가 배고프다. 동전 한 입 달라고 누군가 국을 하면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멜더스예요. 초기 인구론 초판에 나옵니다. 초판에. 왜 이렇게 냉정했느냐. 그걸 주는 순간 그 친구는 빵을 사 먹을 거고, 빵을 사 먹는 순간 힘이 날 거고, 힘이 나면 애를 얻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게 멜더스의 이론이에요. 진짜. 근데 그 멜더스 트랩을 누가 구해냈냐. 기술을 구해냈습니다. 기술 진보가. 인류의 아이디어 지식을 구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세상은 바뀝니다. 그 트랩에서 빠져나오죠. 지금 우리가 인류 인구가 80억, 90억, 100억을 향해서 간다 그러지만 식량 생산 양 자체가 우리 인류 전체를 못 먹이는 게 아니라 배급의 문제잖아요. 분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의 문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옥죄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자, 케인즈가 등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 케인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국이 워낙 발전을 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막 인구가 늘어. 그러니까 저 오늘처럼 야, 영국 인구가 줄는데 이거 어떡하냐,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계속 주는 거예요. 인구가. 유럽의 다른 나라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는 인구가 막 올라가는데 영국은 계속 디클라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케인즈가 고민한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에세이가 있는데, 그게 인구 감소의 경제적 기계를 가는 거예요. 인구 감소. 이 놀라운 경제학자입니다, 사실은. 케인즈가 뭐라 했냐. 자, 한 나라에 인구가 준다. 그러면 일단 경제 규모가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정태 교수님.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투자 사이즈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참 이게 재밌는 가설인데, 인구 감소가 되면 실업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구 감소가 되면 실업자도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감소가 되면 한 나라의 투자 사이즈가 작고, 그럼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적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럼 일자리가 줄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구 감소를 막 전망하는데 투자가 더 급격하게 줄면 당연히 실업자 생기죠. 실업자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구 감소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을, 케인즈의 고민은 실업 문제였어요. 실업 문제. 그래서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가 지출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도보라고. 케인즈는 물가에 대해서 그런 걱정 안 했거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 머니터리스트 이렇게 쭉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시대에, 그 감소 시대를 그럼 영국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계속 그때 기술 진보가 또 일어나잖아요. 기술 진보가 계속 일어납니다. 또 산업혁명 퍼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핵심 경쟁이 벌어지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인구 증가 시대였건 인구 감소 시대였건 인류를 구한 거는 생산성이었고 핵심 경쟁이었고 기술 진보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로 굉장히 걱정하는 이 상황에서도 결국 인류를 구해낼 거는 생산성이고 핵심 경쟁이고 기술 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물가를 빼게 되면 실질 성장률이 나오죠. 그죠? 실질 성장률. 그런데 그 실질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면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성장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죠. 인구는 줄 때 GDP는 똑같아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내 몫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인구가 주는데 GDP 규모도 준다. 그러면 삶의 질이 개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만약 감소를 하게 되면은
성장률은 더 올라가야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그게 뭐냐면 생산성 문제입니다. 생산성 문제.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우리가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인구 추세로 가면 2050이 되면 저 나라로 떨어지고 2075년 되면 나라로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이 없어지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미심한 과정이 있죠. 생산성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생산성 문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추세로 그대로 포켓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걸 갖다가 굉장히 유명한 경제기관들이 그렇게 전망하는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생산성에 대한 전망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인구가 만약 100분의 1로 줄었는데 지금부터 100배 생산이 올라갔다. 그럼 GDP 수준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 감소를 외생변수로 취급하게 되면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근데 경제 시스템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외생변수 없어요. 경제학자들은 모델을 풀어야 되니까 수학적 모델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인구 감소를 외생변수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생변수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모델이 복잡해집니다. 모든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인구 감소를 내생변수라고 생각합시다. 내생변수. 다른 변수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지도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미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조경태 교수님이 발전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토론하려고 정반대입니다. 미래 산업이 인구 감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림이 달라져요. 또 그림이 굉장히 달라진다. 아까 조선 산업이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조선 산업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의 조선 산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가성비 높은 운송수단은 조선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비행기 나타났을 때 배 운송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안 망합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소수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세계 물동량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선이 가장 가성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철도, 비행기 막 이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이 망하지 않나 해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국은 무역국가잖아요. 그죠? 조선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 조선 사람이 어떻게 응전을 할 것인가. 조선 사람이 인구 감소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 조선소 내세우잖아요. 그죠? 아까 용접공 로봇을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못하느냐. 남아있는 용접공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용접공 머리에 센서를 달게 되면 생산성이라든지 안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사용자층은 안전을 위해서 센서를 달자고 이야기를 하고 노조층은 네가 내 생산 열심히 일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센서를 달자는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게중심이 세이프티죠. 세이프티. 내 생명이 중요하거나 하는 걸 노동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포스코 노동자들이 센서 붙이는 걸 수용을 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는 뭐냐면 전체 인력의 80%가 용접공이에요. 80~90%가 용접공이에요. 센서를 붙이는 순간 생산성 안전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명이 같이 올라가면서 세이프티를 막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바뀔 겁니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노조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시간적으로. 지금 아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배는 자율선박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다 바다에서 자율선박이 더 빠를 거예요. 자율선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배 타서 운행하기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이 조선 산업 경쟁력을 한국이 먼저 자율선박으로 가는 거예요. 자율선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선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드리븐 칩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쪽을 우리가 그럼 해외에 의존할 거냐, 한국이 그 일정 지분을 갖 거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조선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오로지 산업은 진화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인구 감소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거다. 첫째는 노조 문제. 이 필연적으로 이게 해결됩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좀 필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포럼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포럼에 6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물론 한 분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여성 인력이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되어 있잖아요. 인구 감소 시대에 여성 인력이 계속해서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을 갈 수 있을까? 이게 해결됩니다. 이것도 한국의 굉장히 새로운 또 불합리한 출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왜 국내를 굳이 꼭 들어와 살아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구태의연한 발상이거든요. 지금 리모트 이코노미 시대. 지가 프랑스든 아프리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있으면서 국경을 넘어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가 국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무실에 출근하기 싫어하잖아요. 집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국경을 넘어서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워크라든지 오피스라는 개념 자체가 다 바뀐 거예요. 리모트 이코노미.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들어올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리모트 이코노미에서는 인구 감소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한국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야죠.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리모트 이코노미가 얼마든지 가능한 베트남, 일령 뭐 이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용접하러 한국에 와야 돼? 용접국은 앞으로 로봇으로 대체될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왜 굳이 와서 가족들 데리고 와 살아야 되나? 이 자체가 굉장히 구태의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인재가 순환하는 국가가 돼요. 순환하는 국가. 들락날락 또는 온라인으로 그냥 워크하고 들락날락 이런 국가가 돼야 되지.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 국가가 돼야 되지. 몸이 왜 오냐고. 몸이 메타버스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러려면 우리의 폐쇄적인 이런 컨셉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싸웠을 때 여러분 뭘 느꼈나요? 저는 놀라운 걸 느꼈어요. 아르헨티나는 다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다 얼굴이 아르헨티나예요. 근데 프랑스는 뭐죠? 프랑스 사람은 3명밖에 없어. 다 국적군대잖아요. 다 아프리카에서 데려오고 프랑스 식민지에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에 왜 출산율이 늘어나? 정부에 보조금을 주고 어떻고 저떻고. 저는 다국적 군대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이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되죠. 동남아 사람들 따뜻하게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는 백인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런 나라들 몇 세기 전에 대무역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고구려, 뭐 고려, 뭐 그냥 월등히 이렇게 압도하는 대무역국가였거든요. 엄청난 국가였습니다. 왜냐면 무역이 줄겨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DNA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고. 그래서 하여튼 제 결론을 내리면 그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만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아까 제가 말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역으로 이게 빽 피드백이 되면서 한국의 인구 감소를 인구 증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거꾸로 거기서 솔루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상입니다.